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맹국이 금유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였습니다. 두바이로 가는 하늘이 막혔죠.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독도 관련 훈련 이력. 세계가 주목한 비행단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워싱턴에서 폭탄 같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미국을 대표하는 전략 싱크탱크였죠. 16페이지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미호 삼각동맹. 중심은 한국. 일본이 빠진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중심의 선 삼각형이었죠. 금유를 막은 나라는 제외됐습니다. 금유를 거절당한 나라가 중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금유 거부.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였습니다. 상대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세계가 기다리던 두바이 에어쇼 참가팀이었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독도 관련 훈련 이력. 단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동맹국의 활주로 위에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틸입니다. 미 공군 전략사령부에서 25년간 대령으로 복무했죠. 인도태평양 전력 배치와 위기 대응을 담당했습니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경험했고 2010년 이후엔 일본, 한국, 호주 연합훈련을 기획했어요. 동맹국들의 협력 체계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스탠퍼드에서 국제정책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방대학에서 군사전략과 동맹 시스템을 가르쳤죠. 2020년대 이후엔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애틀랜틱 스트래티지스 싱크탱크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를 분석하고 있어요. 25년의 경력 동안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테러, 분쟁, 자연재해, 외교 마찰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연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하늘을 막은 겁니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오키나와 나하 기지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필수 경유였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한 겁니다. 25년간 동맹 체계를 다뤄온 제게도 이런 통보는 처음이었죠.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독도 관련 훈련 이력. 그게 전부였습니까? 단 몇 글자가 국제 행사를 무산시킨 겁니다. 과거엔 대만 가오슝 기지를 경유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일본 경유가 최적이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모든 계산이 일본을 가리켰죠.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었어요. 동맹국이니까요.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말입니다. 협력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보가 왔습니다. 금유 불가. 이유는 독도.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대체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대만 가오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항로 변경에는 사전 조율이 필수였습니다. 항공 당국 승인, 노탐 발행, 통관 절차, 보안 검토까지 말이죠. 최소수 주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항공 당국과 외교 채널을 거쳐야 했어요. 통보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대체 조정이 불가능한 타이밍이었죠. 다른 경유지를 찾아봤습니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추가 연료비, 체류비,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계산하니 천문학적이었어요. 게다가 새로운 항로는 비행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피로도, 정비 일정, 현지 지원 체계까지 모두 다시 짜야 했죠.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불참. 블랙이글스는 하늘을 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유 거절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협력의 상징이 무너진 겁니까?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 사이의 신뢰 말입니다. 작은 절차 하나가 전체 관계의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세계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외교적 파장이 일었죠. 한일 협력의 상징적 이벤트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뢰성 논란이 확산됐어요. 언론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조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격화시키진 않았죠. 표면은 잔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물밑에선 무언가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연료 한 번이 이토록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금유 거절 하나가 동맹의 체온을 드러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불안정한 체온이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신뢰를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질서는 과연 견고합니까? 동맹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작은 절차 하나가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속 가능한 협력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해답이 이미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해답은 제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연료가 끊긴 하늘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에 한 통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이슈 브리프였죠. 16페이지.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어요. 다음 세대 의제 한미호 안보 협력의 과제와 기회. 한미호? 한국, 미국, 호주 말입니까? 일본은 어디 갔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과 정비다. 단 한 문장이 며칠 전 금유 거절 사건을 관통했습니다. 연료가 끊긴 게 아니었어요. 지속성이 무너진 겁니다. 보고서는 차갑게 진단했죠. 거리의 폭정. 타이러니 오브 디스턴스. 한국에서 호주까지 7000km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1만 km죠. 이 거리가 군수와 정비의 현실적 제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유지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전력은 장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완성된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세 나라의 시선 차이를 지적했어요. 한국은 북핵을 봅니다. 호주는 남중국해를 보죠. 미국은 모든 걸 봐야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위협을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해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청사진이었습니다. 연료, 정비, 부품 공급망을 사전에 합의하고 시뮬레이션하라. 민간, 군, 산업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만으론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유가 막혔을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대체 경로가 없었어요. 사전 합의가 없었죠.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확히 그 허점을 짚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합훈련 제도화. 훈련을 이벤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고장난 장비를 사전에 반입해서 현장에서 수리 절차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부품 조달 루트를 점검하고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라고 했죠. 실전형 점검 말입니다. 저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떠올렸어요. 2025년에 한국군이 참가했죠. 단순 참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전 수준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보고서가 말하는 제도화였습니까?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핵심 기술 R&D, AI, 보안 반도체, 장거리 센서, 상황 인지와 결심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들이었어요. 군민겸용 기술이죠. 한국의 반도체, 호주의 핵심 광물, 미국의 시스템 통합.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권고안이 나왔어요. 재난과 조기경보 인프라, 위성, 기상, 데이터를 융합한 클라우드 기반 예측, 운용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지침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미 실행이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2024년 멜버른 22회담.
한국과 호주가 해양 안보와 방산 협력 강화를 합의했습니다. 공식 문서로 남았죠.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한국군이 참가했어요. 실전 수준의 협력이었습니다. 오커스 필러 2. 한국이 관심을 표명했죠. 기술 협력 축 참여 의사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멜버른 회담의 문장들이 오늘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장이 미래의 작전 무대가 되는 거죠. 필러 2의 기술이 지속성의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그런데 그 하늘 아래서 새로운 질서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빠진 지도. 한국이 중심에 있는 삼각형.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 R&D와 표준, 그리고 사람. 패스포트처럼 순환하는 기술 인력.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표준을 만드는 구조. 이게 해답이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6페이지 안에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지속 가능한 억지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계를 넘어 실행으로 간다. 22회담, 탈리스만 세이버, 필러 2.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연료가 끊긴 자리에 시스템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보고서의 문장들이 맴돌았죠. 지속 가능한 억지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시스템. 그 단어가 계속 울렸어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금유 거절 사건을 다시 복기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정치적 변수 하나가 항공 운용을 즉시 마비시켰다는 겁니다. 독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이게 취약점이었어요. 지속성의 리스크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죠. 실전 솔루션이었어요. 플랜 B. 저는 그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대체 경로가 사전에 준비돼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거부해도 즉시 대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필리핀, 괌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번엔 못했습니까? 사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공 당국 승인, 노탐 발행, 통관 절차. 이런 게 다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중금융 옵션 표준화. 한국에서 두바이로 가는 항로를 생각해 봅시다. 최적 경로는 일본이에요. 그런데 플랜 B로 대만, 플랜 C로 필리핀, 플랜 D로 괌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각 경유지의 슬롯과 노탐 리드 타임을 사전에 확보해요. 통관과 보안 절차도 미리 합의하죠. 그러면 돌발 변수가 생겨도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 외교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죠. 정치의 파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용 설계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가 말한 사전 시뮬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합훈련이 떠올랐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 말이죠. 한국군이 2025년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단순히 무기를 쏘고 기동만 했나요? 아닙니다. 보급과 정비를 실전처럼 점검했죠. 저는 상상해봤어요. 훈련 중에 전투기가 고장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기존엔 훈련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보냈을 겁니다. 시간이 며칠씩 걸리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바로 수리하는 거예요. 부품을 조달하고 정비사를 투입하고 절차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죠. 다음 훈련 때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도화였어요. 훈련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 점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고장 장비 현장 수리 리허설. 그리고 민관 협력이 떠올랐어요. 정부만으론 안 됩니다. 기업이 참여해야 하죠. 부품 제조사, 정비업체, 물류회사. 이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평시엔 민간 물류로 운영해요.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위기 시엔 즉시 군 보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병목이 어디였습니까? 탄약, 부품, 정비공이었죠. 이 병목을 평시부터 PPP로 해소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멜버른 22 회담을 다시 떠올렸어요. 2024년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해양안보와 방산협력 강화였죠. 이게 바로 민관협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탈리스만 세이버는 어떻습니까? 현장 정비 테스트의 무대였죠. 오커스 필러이는요. 기술 협력의 뿌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건은 우연이지만 대비는 선택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보였습니다. 금유가 끊겼던 그 순간.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한국, 미국, 호주는 이미 선택을 마쳤어요. 지속 가능한 억지의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난관을 이깁니다. AI가 항로를 계산해요. 클라우드가 기상을 예측하죠. 네트워크가 부품을 공급합니다. 정비사가 국경을 넘어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행 가능한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세 나라의 표준이 하나로 맞물릴 때 하늘은 다시 열린다는 걸 말입니다. 연료, 부품, 사람. 이 세 가지가 끊기지 않으면 신뢰도 끊기지 않는 겁니다. 지속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된 결과죠.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다음엔 멈추지 않습니다. 설계가 비행을 지키는 거니까요. ROK USAUS. 지속 가능한 억지의 공장.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이제 종이 위에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표준 운영 절차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뜨거웠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손가락을 한국에 놓았어요. 그리고 호주로 그었습니다. 약 7,000 km. 다시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1만 km가 넘었죠. 이 거리가 뭡니까? 장벽이었습니다. 거리의 폭정. 보고서가 쓴 표현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전투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부품이 도착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탄약이 떨어져도 보급이 안 되죠. 전력은 장비가 아니라 유지에서 나옵니다. 저는 지도 위에 선을 그었어요. 한국, 미국, 호주. 거대한 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해답이었을까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점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괌, 다윈, 부산, 오키나와. 기지들이었습니다. 항만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점들을 연결하면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지도 위의 거리, 숫자 이상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설계 요소로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비와 보급 네트워크 사전 조율. 한국의 부산, 호주의 다윈, 미국의 괌. 이 세 거점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한국 전투기가 호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중간에 고장이 나면요.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기지로 비상 착륙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품을 받고 정비를 받아요. 시간이 절약되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표준화. 그 단어가 제 눈에 박혔어요. 부품 규격이 같아야 합니다. 정비 절차가 통일돼야 하죠. 통신 프로토콜도 맞아야 해요. 한국 정비사가 미국 부품으로 호주 기지에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보였죠. 세 나라가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뭘 봅니까? 38도선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이죠.
눈앞의 위협이에요. 호주는 어떻습니까? 남중국해입니다. 태평양 도서국이죠. 해양 안보가 핵심이에요. 미국은요? 전부를 봐야 합니다. 북핵도 남중국해도 대만도 중동까지 다중 위협이 병존하는 상태죠. 같은 동맹인데 시선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꼭지점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그 틈을 메워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보고서의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부품과 탄약, 정비 역량 분담. 분담. 그 단어가 해답이었어요. 각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뭡니까? 반도체와 정밀 부품이죠. 정비 속도도 빠릅니다. AI 기술도 강해요. 호주는요? 핵심 광물입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유도무기 생산 기반도 뛰어나죠. 탄약 제조 능력이 강합니다. 미국은요? 시스템 통합입니다. 정보 우위죠.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호주 광물, 한국 반도체, 미국 시스템. 그리고 다시 세 나라 무기 체계로. 순환이 보였습니다. 공급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한미호의 항로는 단순한 비행선이 아니라 신뢰의 궤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만으론 안 됩니다. 기업이 필요하죠. 민관 협력. PPP 말입니다. 삼성,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스. 이런 방산 기업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부품 제조사, 정비업체, 물류회사까지. 네트워크에 다 들어오는 거죠. 평시엔 민간 물류로 돌아갑니다. 수익을 내요. 그런데 위기 시엔 즉시 군 보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탄약, 부품, 정비공. 이 병목을 평시부터 해소하는 거예요. 보급 체인은 적이 아닌 우리 내부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허점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멜버른 22회담을 떠올렸어요. 2024년 합의가 뭐였습니까? 해양 안보와 방산 협력 강화였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실행의 시작이에요. 탈리스만 세이버는 어떻습니까? 2025년 한국군 참가. 실전 수준의 협력이었죠. 정비와 보급을 현장에서 점검한 겁니다. 오커스 필러이는요? 기술 협력 축. 표준화의 뿌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지도를 접었습니다. 이제 태평양의 넓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요소였죠.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할 수 있어요. 세 나라가 삼각형을 이룬 게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강점이 되는 겁니다. 태평양을 세 개 거점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국이 북방을, 호주가 남방을, 미국이 중앙을 담당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구조죠. 지금 지리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설계 요소가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너머에선 새벽이 오고 있었죠. 세 나라의 표준이 하나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리적 거리마저 전략적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죠. 하늘은 다시 열립니다. 그것도 더 넓게, 더 강하게 말이죠. 세 나라의 꼭지점이 하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산 전시회 자료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방산과 마주쳤습니다. AI 칩. 전투기에 탑재되는 칩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 대응을 계산하는 겁니다. 조종사의 결심 시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10분의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10분의 1. 전투에서 1초가 생사를 가르는데 결심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까? 칩 하나가 전장의 좌표를 바꾸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보안 반도체. 통신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 보장. 해킹 차단, 교란 방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을 떠올렸어요.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위협입니까? 통신이 마비되면 전투기도 미사일도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가 그걸 막는 겁니까? 기술이 단순한 장비를 넘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어요. 호주 광물 자원 보고서였습니다. 리튬, 코발트, 히토류.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호주에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반도체도 배터리도 유도무기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연결점을 봤죠. 호주의 광물이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이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반도체가 미국 시스템에 통합되는 겁니다. 다시 새 나라 무기 체계에 탑재되죠. 산업 생태계가 방위태세가 된다. 이건 한국이 중심을 잡은 순간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반도체 생산 속도 때문이죠. 설계부터 양산까지 몇 달이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년 단위예요. 정비 역량도 검증됐습니다. 복잡한 무기 체계를 빠르게 수리하고 개량하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호주의 유도무기 생산 시설. 정밀 타격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어요. 탄약 제조 능력도 강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위성, 정찰, 신호 정보를 전부 묶는 능력이에요. 삼각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AI와 탄약이 손잡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억지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해요. 징후를 AI가 분석하고 즉시 대응 옵션을 제시하죠. 양자 기술은 어떻습니까? 통신 보안이 완벽해집니다. 양자 암호는 해킹이 불가능해요. 사이버 회복력은요? 공격받아도 즉시 복구하는 능력이죠.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하늘이 아니었어요. 미래였습니다. 회색 공장의 컨베이어가 억지에 심장 박동이 되는 미래. 반도체 라인이 방위선이 되는 미래. 광물이 무기가 되는 미래. 이건 군사 블록이 아닙니다. 기술 동맹이죠.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술이 발전해요. 표준을 선점하는 겁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맞물리죠. 민관 협력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스, 연구소와 대학까지 협력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 인력이 순환합니다. R&D와 표준, 그리고 사람. 패스포트처럼 순환하는 기술 인력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메일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자가 아닌 실행 주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호주의 광물, 미국의 시스템. 세계의 엔진이 하나의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세계는 이제 서울을 향하고 있다.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바다를 봤어요. 태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 인도양, 말라카 해협. 파란색으로 가득한 지도였죠. 저는 손가락을 말라카 해협에 놓았어요. 전 세계 물류의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누가 이 흐름을 통제합니까? 해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누가 그 흐름을 통제하느냐의 무대였다. 보고서 새 섹션을 펼쳤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 저는 멈췄어요. 대동맥.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춥니다. 물류가 막히면 경제가 멈추는 거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작전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비, 교관, 표준화 패키지. 실질적 능력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대형 복합 선박 건조와 정비 역량.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동남아 항만 정비예요. 태평양 도서국 해양 인프라죠. 한국의 조선소와 호주의 항만이 하나의 안보 체계로 만났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필리핀을 생각해 봅시다.
경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능력이 부족해요. 고장나면 몇 달씩 방치되죠. 한국이 뭘 제공합니까? 표준화 경비정 정비체계 교육 패키지. 정비사를 교육하고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이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게 되죠.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요? 똑같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 한국입니까? 조선 강국이기 때문이죠. 대형 선박부터 경비정까지 다 만듭니다. 정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호주가 여기에 합류하는 겁니다. 항만 인프라를 제공하죠. 다윈, 브리즈번, 시드니의 항만이 정비 거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뭡니까? 훈련과 작전 조율입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묶는 거죠. 저는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네트워크가 그려졌습니다. 해양 안보 네트워크 말이죠. 섬 하나가 거점을 넘어 표준이 된다. 이건 단순히 배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양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질적 우위였어요. 중국이 함정을 100척 줘도 정비를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이 정비 체계를 주면 10척으로도 100척의 효과를 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무기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고장 났을 때 고쳐줄 수 있느냐, 그게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해양 물류선이 안보의 동맥이라면 우리는 수술을 준비한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푸른 바다 위에 새 질서가 떠올랐다. 이건 해도가 아니라 미래다. 한국의 조선소가 만든 배가 동남아를 순찰합니다. 호주 항만에서 정비받죠. 미국이 작전을 조율해요. 물류가 흐릅니다. 경제가 돌아가죠. 안보가 보장되는 겁니다. 바다는 접경이 아닌 설계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선 바다가 안 보여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표준이 올랐다. 숫자 대신 지속이 힘이 됐다. 멜버른 22회담이 떠올랐어요. 해양안보 협력 강화 합의.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은요. 해양작전의 실전 점검이었죠. 이제 한국, 미국, 호주가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엮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해양안보 네트워크로 말이죠. 저는 지도를 접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대양은 넓지만 체계는 더 넓다. 정비 하나가 항로 전체를 지킨다. 우리는 이제 전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표준을 만드는 거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달 전 그날로 돌아갔죠. 금융 거부, 블랙이글스, 두바이 불참. 정치의 파고는 높았다. 나는 지도를 접고 매뉴얼을 펼쳤다. 그날의 분노가 떠올랐어요. 동맹국이 연료를 막다니. 독도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설계로 보이기 시작했죠. 연료는 끊겼지만 교훈은 연결됐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시스템 설계안이라고 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플랜 B 패키지. 일본이 거부하면 즉시 대만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만이 안 되면 필리핀이죠. 필리핀이 막히면 괌으로 가는 거예요. 사전에 다 준비해 두는 겁니다. 항공 당국 승인, 노탐 발행, 통관 절차. 평시에 다 완료해 두는 거죠. 버튼 하나면 됩니다. 항로 전환 완료. 시간도 안 걸려요. 비용도 최소화되죠. 외교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다음엔 멈추지 않는다. 설계가 비행을 지킨다. 저는 다음 항목을 썼어요. 연합훈련 현장 점검. 탈리스만 세이버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어야 합니까? 고장난 장비를 사전에 반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리하는 거죠. 부품 조달 루트를 테스트해요. 통신 프로토콜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음 훈련 땐 더 빨라지죠. 이게 바로 제도화였어요. 훈련이 시험장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표준 운영 절차였다. 세 번째 항목. 민관 통합 동원 계획. 정부만으론 안 됩니다. 기업이 움직여야 하죠. 연료 공급사, 부품 제조사, 정비업체. 이들을 평시에 네트워크로 묶는 겁니다. PPP로 계약해요. 평시엔 민간 사업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위기 시엔 즉시 군 보급으로 전환하는 거죠. 병목이 어디였습니까? 탄약, 부품, 정비공이었어요. 평시부터 이걸 해소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답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의지는 흔들립니다. 정치는 변하죠. 감정도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런데 시스템은 다릅니다. 한번 구축되면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하늘이 아니었죠. 미래였어요. 다음 블랙 이글스 비행을 상상했습니다. 두바이가 아니라 싱가포르로 간다고 칩시다. 일본이 거부합니까? 문제 없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대만 경로로 전환해요. 대만도 문제가 생깁니까? 괌으로 갑니다. 사전에 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중간에 고장이 납니까?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기지로 비상 착륙합니다. 그곳에서 즉시 정비받죠. 부품도 이미 배치돼 있어요. 6시간이면 다시 뜹니다. 지속성은 우연이 아니다. 훈련된 결과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ROK USAUS 지속 가능한 억지의 공장.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멜버른 22회담의 합의.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 오커스 필러 2의 기술 협력. 이건 다 부품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부품이죠. 이제 조립이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우연이지만 대비는 선택입니다. 한국, 미국, 호주는 이미 선택을 마쳤죠.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난관을 이깁니다. 세 나라의 표준이 하나로 맞물릴 때 하늘은 다시 열립니다. 그것도 더 넓게, 더 강하게 말이죠.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지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호주에서 베트남으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해양 안보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말라카 해협에 놓았어요. 이제 여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필리핀 경비정 열척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비 체계를 교육했죠. 부품 공급망도 구축했습니다. 고장나면 자체 수리하는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네시아도 똑같았죠. 이건 배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준 거예요. 푸른 바다 위에 표준이 올랐다. 숫자 대신 지속이 힘이 됐다. 저는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산업협력 현황이었어요. 호주의 리튬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었죠. 그 반도체가 미국 시스템에 통합됐어요. 다시 세 나라 무기 체계에 탑재됐습니다. 순환이 완성된 겁니다. 공급망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색 공장의 컨베이어가 억지의 심장 박동이 되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결과였어요. 고장난 장비 현장 수리, 부품 조달 시간 단축, 정비 효율 향상. 모든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훈련이 시스템 점검이 된 거죠. 이건 군사 블록이 아니다. 신뢰의 네트워크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성과 기상 데이터가 융합됐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태풍, 지진, 화산 폭발을 사전에 예측하는 겁니다. 항로 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안전 경로가 즉시 제시돼요. 인명 손실과 장비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감탄이 나왔어요. 대양은 넓지만 체계는 더 넓다. 6개월 전 금유 거절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전 분노했었죠.
동맹국이 연료를 막다니.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 사건이 전환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연료가 끊긴 자리에 시스템이 들어섰습니다. 분노가 설계로 바뀌었죠. 취약점이 강점이 됐어요. 정비 하나가 항로 전체를 지킨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한국, 미국, 호주를 잇는 삼각형이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수많은 점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문명의 재편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일본 중심의 질서를 봤어요.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의 축이었죠. 모든 전략이 도쿄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릅니다. 지도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었어요. 서울. 한국의 반도체가 전장을 바꿉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해양 안보를 지키죠. 한국의 정비 기술이 네트워크를 유지해요. 일본이 빠진 지도 위에 한국이 중심에 있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선을 만들지 않는다. 표준을 만든다.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충돌이 아니라 협력을 설계하죠. 의지가 아니라 지속성을 구축해요. ROK US 삼각형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이 더 큰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동남아가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이 참여했죠. 이건 동맹이 아니었어요.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25년간 나는 질서를 분석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걸 목격했다. 급류 거절로 시작된 이야기. 시스템 설계로 전환된 여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완성된 미래. 저는 펜을 놓았어요. 이제 중심은 서울이다. 그 선언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질서 위에서 한국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엔진음은 한 시대의 종언이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반도체와 조선, 정비와 표준으로 만들어진 시대. 시스템과 신뢰로 연결된 시대.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세계는 이제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군사력의 설득력은 전시에도 끊기지 않는 보급, 정비, 상호 운용성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가 동남아와 태평양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 민감한 안보 사안에서도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미국, 호주의 삼각형. 그 삼각형이 만드는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가 바꾸는 인도태평양.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장을 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끊긴 하늘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표준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세계는 이제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